하나그룹이 사실상 스타트업의 사기 행각에 휘말린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대기업인데 약 기업의 위신이란 것도 있는데 거기에 좀 큰 오점으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스타트업 업계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나 유명 벤처 캐피털이 투자한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GS 리테일의 스타트업 투자 성과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그에 이어갖고 한화그룹의 스타트업 투자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은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꾸준히 스타트업들에 투자해온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취재팀장님 모시고 한화가 투자한 스타트업들 중에서 잘 안 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어디인지, 그와 반대로 잘 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혜님, 제가 뭐 설명드리긴 했지만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지 좀 먼저 간략하게 좀 브리핑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 씬이 요즘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정말 폐업하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뭐 가령 명품 커머스 플랫폼인 캐치패션의 운영사인 스마일벤처스, 그리고 3D 인테리어 플랫폼 기업인 어반베이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곳의 회사는 스타트업 씬에서도 굉장히 꽤 화제를 모았고 아웃스탠딩에서도 취재를 한 바 있는 곳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두 스타트업의 공통점이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로 하나그룹이 투자를 했다는 네. 곳입니다. 그 하나그룹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스타트업에 그렇죠. 꾸준히 투자를 해온 네. 곳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그룹이 투자한 스타트업이 올해만 두 곳이 연이어 폐업을 해서 좀 의아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GS 리테일의 예, 투자 실적에 예. 대해서 다뤘지만 오늘은 한번 한화 편에 대해서 좀 낱낱이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지난번에 나갔던 그 GS 리테일 방송도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예, 오늘 방송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두 기업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먼저 이제 캐치패션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네, 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캐치패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캐치패션은 2017년에 설립한 명품 커머스 및 유통사 입점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이유창 창업자는 펜실베니아 대학을 다니셨고 이제 정치 경제학 전공하셨고 뉴욕하고 영국에서 일하셨던 재원입니다. 예, 예.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유통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정말 영국에 본사를 둔 되게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의 온라인 시장에서 되게 빠르게 크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하나 갤러리아에서 이제 온라인 신사업 TF 팀장으로 한 2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캐치패션에는 굉장히 한화가 거의 네. 극초기 단계, 거의 설립 직후 단계부터 시드 투자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막 창업한 캐치패션의 시드 투자를 두 곳이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유창 창업자의 전 직장의 하나 갤러리아, 네. 그리고 팀원이었습니다. 하나 갤러리아가 이 당시에 2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캐치패션의 지분 17.69%를 보유를 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 2017년 당시에는 하나 갤러리아가 캐치패션의 지분을 보유를 했는데 향후 인적 분할을 거치면서 현재는 하나 솔루션의 보유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 막 시드 규모에서 25억 원이면 엄청나게 그 그렇죠. 성장 가능성이 높게 봤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뭐 제가 뭐 패션 업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모르는 편인데, 근데 캐치 패션의 그 CF는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막 되게 그 조인선 씨 맞죠? 조인성 씨 나왔어요. 조인선 씨가 나와서 되게 화제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사실은 뭐 아무리 명품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스타트업인데 네. 이렇게 유명 그 배우까지 써갖고 TV 광고를 한다. 이게 좀 약간 저는 좀 네. 뭐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좀 네, 약간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뭐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은데 무리한 것도 맞겠지만 또 이렇게 선표님이 오래도록 기억하시는 걸 보면 광고 효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캐치패션이 사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에 후발주자긴 했어요. 근데 이제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톱 배우를 기용한 과감한 광고 플레이, 그리고 또
여기가 업계 다른 플레이어들을 고발하는 굉장히 패기 넘치는 행보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캐치패션이 경쟁사들이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캐치패션이 주장했던 예, 거죠. 캐치패션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아웃스탠딩에도 인터뷰를 했었고요. 또 이제 여담이지만 캐치패션의 그런 이렇게 항변을 인터뷰로 보신 다른 그 경쟁업체 대표님도 그거 나는 캐치패션의 그 주장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저희랑 또 인터뷰를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스타트업 대표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고 그러는 일은 좀 별로 많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도 네. 언론 인터뷰를 맞습니다. 통해서. 아무튼 뭐 그때 그 인터뷰를 통해 갖고 상대적으로 이게 업계 후발 주자였던 캐치패션이 약간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좀 확실히 드러냈다는 맞죠. 좀 평가가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뭐 존재감은 드러냈으나 일단 경영 실적은 약간 별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폐업까지 이르게 됐으니까. 맞습니다. 일단 경영 상황을 보려면 지금 표를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딱 봐도 표가 예. 파란색이 엄청 크네요. 예. 예. 그 2023년도 실적은 참고로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실적만 살펴볼 텐데요. 딱 봐도 이제 매출이 3년 연속 40억 원대에 계속 머물러 있고 적자폭이 그냥 매출의 2배 가까이 엄청 큰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22년에는 이미 초기 투자자였던 티모는 캐치패션의 주식을 기관 투자자의 전량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시기에 하나갤러리아는 좀 더 지켜보겠다 하고 약간 유보하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후로 캐치패션은 후속으로 투자를 못 받았고 결국 2024년 3월에 서비스를 종료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의 2024년도 1분기 공시를 보면 캐치패션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의 장부상 금액이 0원으로 잡혀 있고요. 4억 1,500만 원의 손상 차손을 인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뭐 캐치패션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하나그룹의 또 다른 포트폴리오인 어반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 네. 그 어반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흔히 프롭테크라고 불리는 네. 부동산 관련 그 스타트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2014년에 설립한 3D 인테리어 플랫폼 스타트업이에요. 이 대표님이 오랫동안 건축가로 일하셨는데 이제 건축물이나 대형 공간 같은 걸 이렇게 3D로 만들면은 이제 가상 체험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생기는 되게 많은 어려움과 비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반베이스가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로부터 130억 원의 투자를 2021년에 받았어요. 한 시리즈 C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당시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는 어반베이스의 기업 가치를 한 4천억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반베이스가 이렇게 뭐 한화그룹한테만 관심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그리고 신세계 INC, 삼성벤처투자 이렇게 좀 쟁쟁한 대기업과 자본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보였던 곳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천억 원이나 또 그 평가를 받았네요. 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은 그렇게 보기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뭐 대기업이나 뭐 VC들이 많이 투자를 한 걸 보면은 유명 VC들이 투자한 걸 보면은 뭐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뭐 그만큼 시장에서 약간 기대도 좀 컸던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여기도 2023년 실적은 안 올라왔어요. 지금 표를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가 좀 처참해요. 일단 3년째 매출이 10억 원대에 그치고 있고요. 적자는 뭐 매출에 뭐 거의 한 몇 배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진 게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실적이 부진했던 게 사실이고 이 때문에 2023년에 어반베이스가 하나증권을 이제 상장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 기술특례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 어반베이스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고요. 하나호텔앤드리조트는 2023년에 말에 이제 어반베이스의 지분을 전액 손상 처리한 상황입니다. 예, 뭐 이렇게 올해 들어서는 이제 하나그룹의 포트폴리오사 2개가 폐업을 했거나 거의 이제 폐업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가장 이제 최근 사례들이었고, 근데 뭐 하나그룹이 투자해갖고 뭐 잘 안 된 사례들이 이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일단 2018년에 이거는 너무 사기성 짙은데 투자를 하셨던 거죠. 맞아요. 예. 그 뭐 다들 아실 텐데 조금 설명드리면 2018년에 이제 하나에너지하고 하나임팩트가 그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죠. 니콜라에 1,100억 원을 투자를 했었어요. 이게 되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 니콜라가 처음에는 이제 2020년에 상장했을 때는 막 제2의 테슬라다 막 이렇게 주목을 받고.
뭐 주당 93달러에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기업 가치를 잘 인정을 받다가 근데 이제 2020년 9월에 그 행동주의 펀드 기업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기술을 두고 이거 사기다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사실이란 게 밝혀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이 회사의 창업자는 이후에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니콜라는 거의 뭐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간 상황이고요. 근데 이때 하나그룹이 이제 사기 논란이 일어난 다음에 니콜라의 지분을 전량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말을 한 게 우리는 투자 원금은 지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초기에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 원금을 지키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 원금 건지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뼈아픈 실패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하나그룹이 사실상 스타트업의 사기 행각에 휘말린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대기업인데 기업의 위신이란 것도 있는데 거기에 좀 큰 오점으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어쨌든 하나그룹도 나름의 사업에 큰 로드맵이 있어서 1,100억 원을 투자를 한 건데 그렇죠. 수소 그런데 그게 완전히 로드맵이 꼬여버렸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뭐 굉장히 한화로서는 이때 굉장히 그 체면을 좀 구겼다고 말씀드릴 맞아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외에도 또 해외 스타트업 투자 실패 사례가 꽤 있지 않나요? 또 하나 있어요. 그 하나솔루션이 2021년에 그 미국의 배양육 스타트업 뉴에이지 미츠라고 있는데 거기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결국에는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최근에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았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펀딩이 제대로 됐다면 사실 이 뉴에이지 미츠는 캘리포니아에 되게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만들고 이제 배양육을 기반으로 한 소시지를 개발을 할 예정이었대요. 근데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고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투자금을 모으는데 실패를 한 거고요. 사실 배양육 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최근 사례들만 보면은 뭐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물론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갖고 약간 한화의 스타트업 투자 실적이 뭐 영 좋지 않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혜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한화의 그 스타트업 투자 실적을? 일단 제가 지금 실패 사례만 좀 말씀을 드려서 그럼 한화는 뭐 스타트업 투자 영 별로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또 그렇게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게요. 하나그룹이 정말 스타트업 투자를 많이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많이 하는 계열사들이 또 있어요. 뭐 하나생명, 하나증권 이런 데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자회사의 포트폴리오만 해도 정말 80곳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다양하고 시리즈 단계도 뭐 C부터 C까지 다양하거든요. 그중에서는 당연히 최근에 경영 성과가 좋은 곳도 있고 나쁜 곳도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는 좀 안 좋은 사례 위주로 찾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아무래도 그래야 좀 공평한 것 같으니까. 네, 그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딱 생각난 게 하나생명이 2023년에 투자한 데이원 컴퍼니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패스트 캠퍼스 운영사로 먼저 시작한 곳인데요. 현재는 콜로소, 레모네이드, 스노우볼까지 4개의 특색 있는 교육 서비스도 CIC 컴퍼니인 컴퍼니 형태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꽤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 관련해서는 표를 볼게요. 앞서 봤던 표들과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죠. 2022년에 이미 1,000억 원 매출을 넘겼고 2023년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물론 흑자 폭이 크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실적 잘 키워가고 있고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유니콘으로 불리는 그 한국 신용 데이터 이쪽도 하나생명이 제가 투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한국 신용 데이터가 가장 최근 유니콘의 반열에 오른 스타트업인데요. 그 소상공인 경영 관리 플랫폼인 캐시노트 운영하는 기업이죠. 여기도 굉장히 성장세가 빨라서 투자를 굉장히 잘 받은 스타트업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넉넉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M&A를 하면서 기업의 몸집을 크게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도 실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성장세는 상당하죠. 그 2022년에는 500억 원대 매출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1,362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M&A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인수한 자회사들의 매출이 합쳐져서 이렇게 지금 매출이 1,000억 원을 넘는 매출로 이제 집계가 된 것입니다. 그 대형 컴퍼니와 그 한국 신용 데이터는 그 어쨌든 굉장히 뭐 순조롭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만큼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기보단 과제들도 좀 하나씩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몇 개씩은. 예, 맞습니다. 현재 실적은 좋아 보이지만 분명히 맞닥뜨릴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데이원 컴퍼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간 교육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은 데가 뭐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데이원 컴퍼니도 이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업 가치 책정하려면 뭐 피어 그룹도 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이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해줘야 하는 것이 데이원 컴퍼니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신용데이터 같은 경우는 원래 공격적인 인수합병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재무제표는 보기에 아름답기는 하지만 정말 원래 우리가 M&A를 하는 게 기업이 M&A를 하는 게 단순히 합산하는 것만 기대하고 하진 않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직은 성과가 뚜렷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M&A에 대한 여파가 지금 상당한데요. 일단 차입금이 대폭 늘었고요. 현금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쨌든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재무제표 상으로 뭐 상황이 좋고 성장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당연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 두 군데는 네. 그 하나생명의 포트폴리오였고, 그렇죠. 아까 하나증권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 하나증권은 어디에다 투자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방금 말씀드린 맥락과 연결해서 두 군데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페이스 에드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에드는 이제 광고 관련 스타트업인데요. 네. 여기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상장 준비하고 있는 회사인데 2022년 대비 2024년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익률도 좀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뭐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스페이스 에드도 마냥 상황이 다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동종업계에서 뭐 광고 쪽에 상장한 회사들이 사실 기대만큼 여기도 좋은 몸값을 받은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고 시장 자체가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좀 현재 좀 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어쨌든 스페이스 에드 입장에서는 좀 뭐 나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방금 저희가 살펴본 이 포트폴리오들은 그래도 그 어느 재무제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고 네. 성장세도 좋지만 네네. 그 나름대로 이제 좀 뭐 과제들이 있다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네네. 근데 또 이제 기업을 꼭 재무제표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그쵸. 초기 스타트업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지혜님이 보시기에 재무제표는 아직까지는 뭐 그저 그렇지만 딱 봤을 때 약간 미래 성장 가능성은 여긴 좀 좋아 보인다. 뭐 이런 기업들도 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물론 꽤 많겠죠.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예, 한 예. 곳만 보겠습니다. 바로 엔젤 로보틱스인데요. 일단 재무제표 먼저 보면 정말 비즈니스 특성상 현재 재무적 성과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너무 매출에 비해서 네. 네네 적자가 크잖아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로봇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핫해지고 있고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여기는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재무적 성과는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 시장의 전체 상황까지 판단을 한다면 어쩌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스타트업들보다도 미래의 포텐셜 자체는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몇 개의 회사만 살펴봐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투자 성과가 좋았는지를 따지려면 사실 오래 봐야 되고 피투자사의 경영 실적과 시장 상황까지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선표님이 아까 제게 던진 하나는 스타트업 못하나요? 뭐 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은 조금 김이 빠지는 면이 있지만 아직은 알 수 없다. 이게 가장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워낙 그 뭐 포트폴리오 기업들도 많고 그러니까 네네. 당연히 이제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 이제 뭐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연달아 폐업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막 니콜라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사기성 짙은데 그냥 막 그쵸. 머리숙하게 막 말려들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볼 수도 그런 있는 면이 있죠. 거고 네. 그 돈도 굉장히 뭐 투자 원금은 못 지켰다고 하시긴 네. 하지만 그쵸. 뭐 시간도 낭비한 네, 거니까. 예. 네. 또 기회 이익을 네, 또 네, 낭비하신 맞습니다. 거고 근데 이런 점들을 마냥 저희가 좀 뭐 옹호해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GS 리테일 기사도 쓰고 방송도 했잖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진짜 시너지라는 말을 정말 공식처럼 많이 쓰시는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사후 관리 등을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사례는 지금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그룹 측에 물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폐업위기에 몰린 피투자자들의 실적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회사 차원에서 액션을 취한 게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솔직히 뭐 답변을 받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시원한 답변은 사실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비단 하나그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GS 리테일도 그렇고 뭐 SK 스퀘어에서도 비슷하게 보이는 양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조금은 좀 답답하게도 느껴지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지혜님과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화의 그 실적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네네. 스타트업 투자 실적. 네네. 마지막으로 좀 취재하면서 느끼신 그런 소감 그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기사도 조금 쓰긴 했는데요. 그 GS 리테일하고 하나그룹 이제 관련해서 기사 준비하면서 인터뷰이들한테 그러니까 뭐 VC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많이 여쭤봤는데 좀 동일하게 들었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이런 건데요. 대기업의 투자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이제 앞단에 투자한 VC들한테도 너무 고마운 일이라는 네. 거예요. 왜냐면 앞단에 투자한 VC들이 엑시트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의 투자 성과가 부진을 해도 VC가 그거에 대해서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데요. 자기들 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들만 그런 면이 있죠. 예. 굳이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의 투자금은 이지머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인 걸 알면서도 저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 그냥 스타트업 신하고 VC한테 고마운 일로 남는 게 맞는 건가 싶은 거죠. 이게 사실 대기업에 스타트업 투자하는 이유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스타트업 입장에서 고마울 수 있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되게 필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을 하면 혁신성, 성장성 이런 거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도 하고 M&A를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게 거시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이렇게 투자를 또 사후 관리를 치밀하지 못하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담당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분명히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감시하는 게 또 아웃스탠딩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앞으로도 이제 뭐 선표님이 SK 쪽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기업들에 관해서 다뤄보게 됐는데 앞으로도 정말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투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웃스탠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사를 좀 많이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예. 뭐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오늘은 그 하나가 최근 기록하고 있는 스타트업 투자 실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업들의 스타트업 투자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비록 최근에는 되게 어려움을 겪는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하나와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꾸준히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해갖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우리 경제 모두가 좀 더 밝고 활기차게 성장 가도를 좀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도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저희 아웃스탠딩 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